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큰돈을 은행에 입금하려다가 망설이셨나요? 집에 현금을 묵혀두고 계시면서도 은행에 가져가기가 무서우셨나요? 그렇다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68세 이순희 할머니는 30년간 모은 단돈 5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려다가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넣으면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하며 두툼한 봉투를 들고 은행 창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당한 돈을 가진 선량한 시민들이 왜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는 걸까요?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35년간 국민은행 지역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개인 금융 상담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수많은 고객분들의 돈 관리 고민을 함께 해결해 왔는데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관할하는 지점에 이순희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계셨는데 표정이 무척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기, 이 돈을 예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천에서 30년 가까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들면서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셨는데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현금을 집안 금괴에 보관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최근 예금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더 이상 현금으로 묶어두기보다는 은행에 맡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입금하면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현금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옆집 마트 사장님이 큰 돈을 입금했다가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더욱 과장되고 결국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당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거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순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현금으로 장사를 해오신 자영업자분들, 농사를 지으시면서 수확철마다 목돈이 들어오시는 분들,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목돈이 생기신 분들까지 모두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내 돈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박지영 씨 43세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농지를 매각하고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좌이체로 받았지만 잔금 8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입금하려니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혹시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입금할까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분할 입금을 더욱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다 보니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돈을 나눠서 여러 번 입금하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은 도대체 얼마부터 신고가 되는 건지, 그리고 신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머니 같은 선량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정당한 돈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김영호 씨 57세처럼 오랫동안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했는데 모아둔 현금이 꽤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은행에 넣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금 거래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기 전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던 시절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여전히 현금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시스템이나 세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희 할머니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요즘은 정말 많은 현금 거래가 자동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바로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하거나 출금하시면 그 내역이 바로 금융정보분석관 FIUER 아는 곳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딱 정해진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입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시스템이 그 패턴을 다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되신 박만수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하시고 나서 50만 원씩 10번에 걸쳐서 입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셨죠. 왜냐하면 이런 방식을 분할 입금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도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를 의심거래 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10만 원, 커미션, 20만 원씩만 거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입금하시면 당연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 만난 정수민 씨 38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보통 소액으로 입금받다가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한 번에 2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출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알고 보니 이런 시스템이 있었네요. 이순희 할머니께서도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 선량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금융 사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투자 사기까지 이런 범죄들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상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정당한 돈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가 된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는 그냥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징후가 있을 때만 별도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바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정당한 사업 소득이거나 부동산 매매 대금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모아둔 현금을 정리하시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서류만 준비해서 설명드리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이순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폐업 신고서와 세금 정산 내역서만 준비해 오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그런 서류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달 제가 만난 이민우 씨 62세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하던 문구점을 정리하고 7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생겼어요. 은행에 가져갔더니 출처를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세금 신고 내역을 보여드렸더니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됐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현금으로만 장사를 해오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은행 거래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왜 이렇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숨기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시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최근에 만난 한 고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 땅을 일부 팔아서 3천만 원을 수험원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아서 집에 보관하다가 은행에 가져갔는데 직원분이 매매 계약서만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여드리니 바로 입금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고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당당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금액을 입금하려고 할 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이순희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먹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가보니까 할머니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하시더군요. 그 교육에서 할머니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설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하면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폐업 신고서를 찾아내셨고 지난 몇 년간의 세금 신고 내역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임대차 계약서나 매출 관련 자료들도 함께 모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 하시더군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한 일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저희 은행에 오셔서 이번에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여기 관련 서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준비해 오신 서류들을 차근차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그렇게 위축되어 계시던 분이 이제는 자신 있게 설명하고 계시니까요. 당연히 입금 처리도 아무 문제 없이 끝났고 별도의 확인 전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서 금융거래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게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투명한 거래가 진짜 안전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신 것이죠. 얼마 전에 만난 강현우 씨 59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데 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큰 금액을 입금할 때마다 긴장했는데 이제는 거래 내역서와 계약서를 항상 준비해두고 있어요. 은행에 가면 바로 보여드리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이순희 할머니가 새로 실천하기 시작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은행에 예금하십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서류들을 항상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 명의로 돈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아끼려고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아들 명의로 돈을 옮겨볼까 생각하셨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접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박지훈 세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돈을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갑자기 큰 금액이 자녀 계좌로 들어가면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하셨는데 이제는 가능한 한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이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니까 나중에 설명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죠. 몇 달 후에 할머니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방문하면 라고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세무서에 가실 때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가셨습니다. 폐업 신고서, 세금 신고 내역, 임대차 계약서, 매출 관련 자료까지. 담당 공무원분께서도 이렇게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오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 방문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보고 나서 담당자분이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소득이네요 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김동현 씨 65세에게도 있었습니다. 40년간 운영하던 철물점을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과 재고 판매 대금이 약 1억 원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세무서에 가는 것이 무서웠지만 준비를 철저히 했더니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잘 정리된 자료는 오랜만에 본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그때 정말 뿌듯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할머니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정보가 나를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니까 무서웠던 것이고 알고 나니까 전혀 두렵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이순희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은행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는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속상했는데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할머니 말씀이 이제는 이런 금융감시를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4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현금이 최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카드 결제는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셨고 계좌이체는 번거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하셨죠. 나는 평생 손님이 현금을 내밀면 그걸 받아서 서랍에 넣고 저녁에 정리해서 금괴 보관했어. 그게 내 방식이었지.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가게에 현금이 많이 쌓이다 보니 도난 위험이 컸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가게에 도둑이 들어 상당한 금액을 도난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다 보니 정확한 매출 관리가 어려웠고 세금 신고도 복잡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은행 거래였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하려고 하면 항상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입금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더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이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삶이 바뀐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가게 운영을 아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처럼 현금 관리에 익숙하지 않았고 어디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거래처와의 결제도 복잡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했는지,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불투명하게 관리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고생한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현금 중심의 거래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카드 결제 단말기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 해보니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구매를 망설이던 손님들이
카드로 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와의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로 하고 영수증과 거래 내역서를 꼼꼼하게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었고 세금 신고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금 보관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 금괴에 현금을 쌓아두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그날의 현금 매출을 은행에 입금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 해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도난 걱정도 없고 현금 관리의 부담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은행에 자주 가는 게 귀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안심이 됩니다. 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이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가게 리모델링을 위해 은행 대출을 신청했는데 예전에는 현금 거래가 많아서 정확한 매출 증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거래가 계좌와 카드로 이루어지다 보니 매출 증명이 쉬워졌고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세무조사 때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는 세무조사가 나올 때마다 긴장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장부는 처음 봅니다라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혜택은 가족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가게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할아버지 혼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아들도 쉽게 가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금 중심의 불투명한 거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투명한 금융 거래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주변 상인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오랫동안 현금으로만 거래해온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이 결국 나와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최근에 만난 김민호 씨 55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는데 거의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매출 관리가 어려웠고 세금 신고도 항상 걱정이었죠. 하지만 3년 전부터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고 세금 문제도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거래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규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질 때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관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범죄 예방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의심거래 보고 제도 STR는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패턴의 거래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고액 현금 거래 시 출처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정당한 출처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넷째, 분할 입금 스트럭처링은 보고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를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입금하기 위해 900만 원씩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병의원, 약국, 학원, 골프장, 노래방, 주점 등 특정 업종에서는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금을 입금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당한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서, 세금 신고 내역, 상속 관련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은행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큰 금액을 입금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돈의 출처와 용도를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적절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섯째,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활용하세요.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출처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 문제 없이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황하지 마세요. 세무조사는 모든 사업자가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세금 신고 내역, 장부, 영수증, 계약서 등을 정리해서 준비해두면 조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세금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직하게 대응하세요.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를 숨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설명하고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섯째, 기록 습관을 들이세요. 평소에 모든 거래를 꼼꼼하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얼마부터 현금 거래가 보고되나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권 FIU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면 보고될 수 있습니다. Q. 보고가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보고는 단순히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보고 건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현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입금하면 안전한가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런 행위는 분할 입금 스트럭처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돈이라면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Q.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2020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큰 금액의 현금 거래는 출처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자녀 명의로 돈을 입금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2023년 기준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금 거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한 돈이라면 당당하게 거래하시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투명한 금융 거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순희 할머니나 최영수 할아버지처럼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상인회 등을 직접 방문해서 금융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고 더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불필요한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금 거래와 관련된 여러 사례와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현금 거래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현금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전체 결제의 약 30%가 현금으로 이루어졌지만 2020년에는 그 비율이 17.4%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김태우 교수 금융경제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간편 송금 등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현금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현금이 여전히 주요 결제 수단입니다. 또한 시스템 장애나 재난 상황에서는 현금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현금 거래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몇 가지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금 거래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당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현금의 개념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2021년부터 디지털 원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현금의 익명성은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금융 포용성 파이낸셜 인클루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디지털 결제 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면서 개인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이 모두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를 높이세요. 모바일 뱅킹, 전자결제, 온라인 금융 서비스 등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금융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투명한 금융 거래 습관을 들이세요. 앞으로는 모든 거래가 더욱 투명해질 것이므로 지금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하세요. 현금, 카드,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세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보안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금융 거래를 자제하는 등의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금융교육에 관심을 가지세요. 금융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난 이순희 할머니와 최영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두 분 모두 처음에는 현금 거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금융 교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법도 배우셨고 간편 송금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배우다 보니 이제는 쉬워요. 오히려 현금만 들고 다니던 때보다 더 편리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가게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모든 거래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세금 신고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세무서에 가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하니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변화는 처음에는 두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거래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저축하는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습관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은행은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